정말 믿기 어려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버드 법학부 엘리트 여대생이 미국 정책으로 인해 삶이 산산조각 난 뒤 하버드를 떠나 서울로 눈물과 선택, 그리고 한국의 정의라는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정책이 이 여대생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귀한 말씀에 댓글 그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상원의원의 딸 하버드 법학부 수석 졸업 예정자인 에밀리 윈터예요. 저는 그날의 충격을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하버드 법학부 강의실에서 태블릿으로 뉴스를 확인하던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 행정부 외국인 유학생 91례 출국 명령 발표라는 헤드라인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죠. 처음엔 단순한 정책 조정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머리가 하얘졌어요. 화면에 등장한 인물은 다름 아닌 제 어머니 마거릿 윈터 상원의원이었습니다.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미국의 지식과 기술을 보호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말이 귀에 울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태블릿을 떨어뜨렸고 주변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강의실을 뛰쳐나와 국제학생센터로 향했어요. 그곳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유학생들이 몰려들었고 울음소리, 절규, 분노가 뒤섞인 아비규환이었죠. 중국, 인도, 브라질, 사우디,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하버드의 품격은 온데간데 없고 생존을 위한 몸부림만 남았어요. 센터 직원들은 전화기를 붙들고 어쩔 줄 몰라 했고 보안 요원들은 학생들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센터 한가운데서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히 한 줄로 서주세요.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양인 남학생이었죠. 그는 영어와 중국어, 스페인어로 번갈아가며 사람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유일하게 균형을 잡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를 바라보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버드의 상징인 저희 법학부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 왜 이 낯선 동양인 학생만이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어쩐지 불편했습니다. 엘리트의 상징인 이곳에서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았어요. 센터를 나오며 제 뺨 위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버드 법학부 수석인 저 에밀리 윈터가 울고 있었죠. 미국의 엘리트 시스템이 저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현실이 처음으로 두려웠습니다. 어머니가 만든 이 혼돈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가 속한 세계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캠퍼스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법안이 공식 발표되면서 일부 유학생들은 이미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도서관은 텅 비었고 강의실은 절반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버드의 자부심이던 다양성은 하루아침에 사라졌죠. 저는 무력감에 빠져 있었어요. 법학부 최고 학생으로서 무언가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집안의 배경과 특권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빈 강의실을 떠돌던 어느 날 저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얼마 전 국제학생센터에서 봤던 그 동양인 학생이 쓰러진 학생을 업고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놀라 그를 따라갔어요. 그는 쓰러진 학생을 응급실까지 데려갔고 의료진에게 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의사가 그에게 물었죠. 당신도 유학생인가요? 비자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한국인 지수입니다. 한미 교육협정으로 비자 면제 대상이에요. 하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가요? 의사는 잠시 당황한 듯했고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가 비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갑자기 부러웠어요. 왜 그는 안전한데 굳이 이 혼란에 뛰어드는 걸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우연히 그가 운영하는 비상 대응 네트워크 모임을 발견했어요. 작은 강의실에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수는 침착하게 각 나라별 대사관 연락처, 법률 지원, 임시 숙소 정보를 정리해 공유하고 있었죠. 미국의 법은 아직 우리를 보호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서로 도우며 대응해야 해요. 그의 말에 학생들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저는 문 앞에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하버드가 세계 최고의 지성을 모으는 곳이라 자부했지만 정작 위기 앞에서 솔루션을 제시하는 건 제가 아니라 이 한국 학생이었어요. 그가 누구인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윈터 의원 딸 아닌가? 내 엄마가 우리를 쫓아내는데 여긴 왜 왔지?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얼어붙은 순간 지수가 다가왔습니다. 에밀리도 이 상황의 피해자예요. 서로 도울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의 말에 모두가 조금씩 진정되었어요. 저는 여전히 당황스러웠지만
처음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지수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괜찮아요? 많이 힘들겠네요.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저는 왜인지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왜 나를 도와주나요? 다들 나를 적으로 여기는데. 지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기 마련이에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저도 많이 외롭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이 도움이 됐죠. 호기심이 생겼어요. 어떤 경험인데요?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에서 구조대원이었어요. 세월호 참사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저는 숨이 멎었어요. 세월호 참사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을 만나다니. 지수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날 배웠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위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라는 걸요.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는 항상 나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경쟁자였을 뿐이죠. 며칠 후 저는 지수의 SNS 계정을 발견했어요. 한국 유학생 위기 대응 네트워크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언론조차 하버드의 위기를 해결하는 한국의 솔루션이라며 보도했죠. 그런데 댓글에는 비난도 많았어요. 중국 스파이가 아니냐, 왜 동양인이 나서느냐 같은 인종차별적 발언들이었습니다. 정말 화가 났어요. 지수는 아무런 이득 없이 사람들을 돕고 있는데 인종이란 이유만으로 공격받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전 처음으로 타인을 위해 분노했어요. 댓글창에 그는 우리 모두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다음 모임에서 지수는 한국의 방역 시스템과 119 응급체계에 대해 설명했어요. 한국은 위기 대응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공공이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공공은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깨달았어요. 저와 제 가족이 믿어온 개인주의와는 전혀 다른 세계관이었습니다. 미국의 개인주의가 만든 이기주의의 결정체가 지금의 정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처음으로 제가 속한 세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평소엔 짧게 통화하는 편이었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어머니, 왜 무고한 학생들을 희생양 삼으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냉정하게 대답했죠. 에밀리, 국가안보는 개인의 감정보다 중요하단다. 내가 하버드에서 배운 게 그것뿐이니.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그동안 존경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세요? 지수처럼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들까지 내쫓으려는 건가요? 저도 모르게 지수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어요. 내가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가 실망스럽구나. 통화를 끝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캠퍼스는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중국인, 인도인, 심지어 유럽에서 온 학생들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도서관에서 아시아계 학생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쪽지를 받아 울고 있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수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한국에 대해 물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그의 행동 원천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서로 돕나요? 미국은 너무 개인주의적인데. 지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한국에는 정이라는 게 있어요. 쉽게 설명하기 어렵지만 서로에 대한 깊은 유대감과 책임감 같은 거죠.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의 말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항상 성공의 척도를 개인의 성취로만 봐왔어요. 하지만 지수를 통해 본 한국의 가치관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개인이 빛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빛나는 것이었죠. 그날 밤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만든 이 모든 상황이 부끄럽습니다. 처음으로 가족과 절연을 선언한 순간이었죠. 두렵고 슬펐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이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었을까요? 학생회에서 긴급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로스쿨 대강당에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모였어요. 다양한 국적의 유학생들이 발언대에 올라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가슴 아픈 사연들이 이어졌죠. 박사과정 중인 인도 학생은 5년간의 연구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고, 독일에서 온 교환학생은 본국으로 돌아가도 학점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발언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 중국계 학생이 나섰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은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진정한 아시아 문화는 중국에서 비롯됩니다.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지수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조금 화가 났어요. 도와주는 사람을 모욕하다니 이해할 수 없었죠. 제가 발언하려 했지만 지수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문화의 우월함을 논하는 건 의미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서로 돕고 연대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의 역사도 외세의 침략과 식민 지배를 겪었지만 그 아픔을 딛고 민주주의를 지켜왔어요. 지금의 위기도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었어요. 인종차별적 발언에 분노하기보다는 함께 해결책을 찾자는 메시지였죠. 저는 갑자기 용기가 생겼습니다. 발언대로 나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마거릿 윈터 의원의 딸입니다. 술렁임이 일었죠.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정책에 반대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가치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지수와 같은 유학생들이 보여준 연대와 지혜야말로 우리 하버드가 배워야 할 가치입니다. 내 말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특히 한국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거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다가와 응원의 말을 건넸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특권층의 딸이 아닌 하나의 인간으로서 인정받는 기분이 이런 것이구나. 지수도 다가왔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고맙습니다. 그의 말에 뭉클했어요. 그동안 나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지만 진정한 특별함은 지수처럼 타인을 위해 행동하는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포럼 다음 날 지수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비자 철회 반대 청원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온라인으로 서명을 모으고 직접 의회에도 전달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청원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정말 가능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수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한국에서는 국민청원이 실제 정책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가 많아요. 국민 10만 명이 서명하면 정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희는 하버드 희망청원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제가 법적 문구를 작성하고 지수가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했죠. 일주일 만에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었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놀랍게도 첫날에만 5만 명이 서명했어요. 하버드뿐만 아니라 예일, 프린스턴, 스탠포드 등 명문대 학생들도 동참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서명자 수가 50만을 넘었죠. 뉴욕타임스에서 하버드 유학생들 정의를 위해 뭉치다라는 특집 기사를 냈고 CNN에서도 저희 활동을 조명했어요.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죠. 내가 무슨 짓을 하는 거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옳은 일을 하고 있어요, 어머니. 처음으로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죠. 일주일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국무부에서 정책 일부 수정 발표가 있었어요. 현재 학업 중인 유학생들에게 비자 유예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었죠. 완전한 철회는 아니었지만 작은 승리였습니다. 캠퍼스는 환호로 가득 찼어요. 학생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기뻐했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죠. 보세요. 우리가 해냈어요. 함께라면 불가능은 없어요.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치인의 딸로서 권력을 가까이에서 봐왔지만 진정한 힘은 시민들의 연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어요. 지수와 유학생들이 보여준 단결력은 어떤 정치적 권력보다 강했습니다. 처음으로 민주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체감한 순간이었죠. 승리의 기쁨도 잠시, 저는 계속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버드에서 배우는 것들이 과연 가치 있는 걸까? 특권층을 위한 교육이 아닌 진정으로 세상에 기여하는 법을 배우고 싶었어요. 깊은 고민 끝에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장실을 찾아가 선언했어요.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서울대학교 로스쿨에 가고 싶습니다. 학장은 깜짝 놀란 표정이었죠. 윈터 양 하버드를 떠나다니 미쳤소. 당신은 우리의 수석이고 미래가 보장된 학생이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미국에서 배우고 싶지 않습니다. 진정한 공동체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학장은 저를 말리려 했지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소식이 퍼지자 캠퍼스가 술렁였어요. 친구들은 제가 미쳤다고 했고 일부 교수들은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특히 오랜 친구 제시카는 냉담했어요. 내가 그런 나라에 가서 뭘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 미국을 버리는 거야. 그녀의 말에 마음이 아팠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결정에 유일하게 지지를 보낸 사람은 지수였어요. 용기 있는 선택이에요. 서울에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될 거예요. 출국 전날 어머니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에밀리, 제발 정신 차려라. 내 미래를 망치지 마.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는 제 길을 찾아가고 있어요. 언젠가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낯선 환경에 약간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수의 가족들이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마치 오랜 친구를 맞이하듯 저를 환영했죠. 우리 집에서 지내다 기숙사로 들어가도 돼. 서울 생활에 적응할 때까지 도와줄게. 그들의 따뜻한 환대에 눈물이 났습니다. 미국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진심 어린 환영이었어요.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지수가 말한 정일까? 낯선 나라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두렵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어요. 서울 생활이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언어 장벽, 다른 식문화, 빠른 도시 리듬. 하지만 놀랍게도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서울대 로스쿨에서의 공부는 하버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경쟁보다는 협력이 중심이었고 교수님들은 학생 한 명 한 명을 진심으로 대해주셨죠. 지수의 가족은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주말마다 초대해 따뜻한 집밥을 대접해주셨고 한국 문화와 역사를 차근차근 알려주셨어요. 지수 어머니가 처음 끓여주신 된장찌개의 맛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릇 가득 담긴 음식에는 정성이 담겨 있었죠. 밥 많이 먹어. 살이 너무 빠졌어. 라며 걱정해주시는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법학도로서의 제 관점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서울대에서는 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구라는 관점을 가르쳤어요. 저는 위기가정 무료 법률 지원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외국인 노동자, 노인들을 돕는 일이었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법의 진정한 목적을 깨달았어요. 아파트 옆 작은 분식집 할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떡볶이를 더 넣어주셨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외국인 학생이라 기특해서 그래. 라며 웃으셨죠. 골목 경비 아저씨는 밤늦게 돌아올 때면 항상 안전하게 들어가는지 확인해 주셨고요. 이런 작은 정들이 모여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어느 날 한 국제 미디어에서 연락이 왔어요. 하버드를 떠나 서울대로 간 미국 여학생 스토리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엔 거절하려 했지만 제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수락했어요. 인터뷰 마지막 질문이 기억납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잠시 생각하다 진심을 담아 대답했죠. 저는 한국에서 진정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저는 성적, 스펙, 배경으로만 평가받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냥 에밀리로 존중받았습니다. 여기서 배운 공동체의 가치, 타인에 대한 배려,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인간다움. 이것들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인터뷰가 방영된 후 전 세계에서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많은 미국 학생들이 한국 유학에 관심을 보였어요. 어머니도 연락해왔습니다. 여전히 제 선택을 이해하진 못했지만 처음으로 내가 행복하다면 이라는 말을 했어요. 서울 생활 1년째. 저는 한국 시민권 취득을 신청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지만 저에겐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어요. 지수는 제 결정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모든 과정을 도와주었습니다. 어제는 남산에 올라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빛났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곳에서 저는 특권층의 딸이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 자부하던 하버드보다 이곳 한국에서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배웠죠. 이제 저는 오래된 질문에 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공한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결코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따뜻함과 서로에 대한 책임감이었어요. 한국이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이 진리를 가슴에 새기며 저는 오늘도 서울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엘리트의 상징, 하버드를 떠난 한 미국 여학생은 서울에서 진짜 사람답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세계를 흔든 위기의 순간 단 한 명의 한국 유학생이 공동체, 공공, 그리고 정의 가치를 일깨웠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국경을 넘어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소중한 말씀의 댓글은 이 이야기에 더 많은 울림을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감사합니다.